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김재희라고 합니다. 오늘 리뷰해드릴 논문은 Non-Auto Regressive Neural Machine Transla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트랜스포머 구조에서 오토 리그레시브한 디코딩이 시간을 많이 걸리고 메모리가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면서 이러한 방향을 해결하기 위한 논문이었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해당 논문을 이해하기 위한 백그라운드를 설명을 드리고 모델을 설명하고 있는 모델 아키텍처를 설명드린 다음에 구체적인 학습과 파인튜닝 과정이 따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두 과정을 수식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해당 모델이 어떻게 성능을 달성하고 있는지 몇 가지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을 이해하기 위한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설명드릴 개념은 오토 리그레시브 NMT입니다. 이는 기존의 시프식 위드 어텐션 혹은 트랜스포머와 같은 구조에서 사용하는 NMT 방식으로 거의 대부분의 저희가 알고 있는 흔한 디코딩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는 인퍼런스 시의 디코더에서 이전 시점의 디코딩 결과물과 소스 텍스트를 이용해서 한 토큰씩 디코딩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수식을 통해 살펴보자면 소스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타겟 텍스트를 디코딩하는 것은 결국에 소스 텍스트와 디코딩 시점에서의 이전 시점까지의 디코딩 결과물을 이용을 해서 현재 시점의 타겟 토큰을 예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토큰 단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인간의 문장 생성 방식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아주 단순하게 구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빔 서치 등의 디코딩 방식을 사용을 할 때 인퍼런스 시 매 시나리오를 각각 따로 디코딩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속도가 느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토리그레시브 NMT의 반대로는 논오토리그레시브 NMT가 있습니다. 논오토리그레시브 NMT라 함은 디코딩 시 이전 시점의 디코딩 결과에 의존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디코딩 방법론입니다. 해당 애니메이션은 프리딕트 마스크라는 방법론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소스 텍스트가 인코드에 입력이 되게 되면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이 생성이 되고 이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으로부터 타겟을 예측하는 모듈이 존재하여 타겟 랭스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럼 이 타겟 랭스의 길이만큼 마스크 토큰 혹은 유니폼 토큰을 입력으로 하는 입력이 디코더에 입력이 돼서 인코더의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에 전적으로 의존을 해서 전체 길이를 한 번에 디코딩하게 됩니다. 이는 오토리그레시브 NMT에서 이전 시점의 디코딩 결과물을 이용을 해서 다음 시점을 디코딩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물을 생성하게 됩니다. 수식으로 살펴보게 되면 타겟의 길이를 예측하는 이러한 별도의 모듈이 존재해서 소스 텍스트의 컨디션이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정작 디코딩 시에는 이러한 각각의 이전 디코딩의 결과물이 오토리그레시브 NMT에서 사용된 것과는 다르게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고 소스 텍스트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토리그레시브 NMT와 동일하게 논오토리그레시브 NMT 역시 MLE 학습 방식을 그대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큰 구현의 어려움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논오토리그레시브 NMT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자면 이렇게 타겟 랭스를 예측하는 별도의 모듈이 존재하고 토큰 자체는 독립적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는 결국 실제 문장의 생성과 전혀 다른 모습을 띠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문장을 우리 인간이 생성을 할 때는 생성 시점에 매우 종속적이기 때문에 이전에 생성된 토큰들에 매우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실제 문장의 생성과 다른 방식으로 디코딩이 이루어지다 보니 극심한 성능 저하가 발생한다는 것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예시로 삼고 있는 것은 영어에서 독일어로 번역하는 예시인데 영어 문장이 thank유이고 독일어로 번역할 수 있는 첫 번째 문장은 dankeschön이고 두 번째로 동일한 뜻을 가지지만 다르게 독일어로 번역을 한다면 vielen Dank가 있습니다. 두 독일어 문장 모두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문장을 생성하게 되면은 논오토리그레시브하게 생성을 하게 될 경우에는 문장 생성 시 각 토큰의 관계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땡큐를 번역함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레퍼런스가 섞이게 되어서 난케당크라든가 비엘렌첸과 같이 두 개의 레퍼런스 문장이 섞인 방식으로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생각을 해보자면 이렇게 잉글리쉬를 주어지게 되고 각각의 사람에게
첫 번째 사람은 첫 번째 토큰을 예측하게 하고 두 번째 사람은 두 번째 토큰을 예측하게 할 경우 다른 시점의 토큰이 어떤 토큰이 생성되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이 생성하고자 하는 문장의 형태가 절먼1과 절먼2로 다를 경우에 이런 식으로 잘못된 생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논문에서는 각 토큰의 예측 분포가 멀티모달의 형태를 띠게 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멀티모달리티 프로블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Non-autoregressive NMT를 연구하는 분야에서는 이러한 멀티모달리티 프로블럼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동어 반복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난케단크와 같이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가 반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멀티모달리티 프로블럼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백그라운드로는 리버스 KL 다이버전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KL 다이버전스라고 한다면 이러한 식으로 구성이 되어서 실제 분포에 대한 예측 분포의 에버리지 값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예측된 분포가 실제 분포를 모두 포함하도록 유도되도록 식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초반에 예측 분포가 이런 식으로 생겼었다면 만약에 실제 분포가 멀티모달의 형태를 띠고 있다면 이 멀티모달을 모두 포함하도록 예측 분포가 변형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점차 좀 더 둥근 형태로 변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P 분포가 멀티모달을 띠고 있을 경우에는 이러한 예측 분포의 형태로는 제대로 추정이 불가하여 옳지 않은 모습을 띌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백워드 KL 다이버전스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백워드 KL 다이버전스는 단순하게 이 실제 분포와 예측 분포의 위치를 반대로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반대로 놓게 된다면 예측된 분포가 실제 분포의 특정 모달만 잘 추정하도록 유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그림으로 살펴보게 되자면 이 파란색이 실제 분포이고 빨간색이 예측 분포인데요. 이때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예측 분포가 파란색의 모든 실제 분포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Non-autoregressive NMT에서 멀티모달리티 프로블럼이 등장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멀티모달을 모두 포함하도록 예측을 수행하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백워드 KL 다이버전스를 통해서 잘 학습이 되었다면 B나 C와 같이 특정 모달로 예측 분포가 학습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모델이 멀티모달리티 프로블럼을 겪지 않고 특정 모드로만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자연어의 분야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모델이 예측을 할 때 두 단어 사이에서 계속 헷갈리면서 생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단어로 컨피던스가 높은 상태로 생성이 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델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큰 그림을 보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구조는 인코더와 디코더를 가지고 있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멀티헤드 포지셔널 어텐션이라는 값이 있는데 이는 별도의 특이한 값이 아니라 포지셔널 인코딩만을 이용을 해서 멀티헤드 어텐션을 취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모델의 인코더 구조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릴 부분은 없고 크게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한다면 퍼틸리티 프레딕터와 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인풋을 디코더의 인풋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트랜스레이션 프리딕터의 경우에는 단순히 트랜슬레이션을 위한 헤드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모델의 전체 구조는 트랜스포머, 즉 인코더 디코더의 구조를 동일하게 가져가지만 퍼틸리티 프리딕터와 디코더 인풋이 조금 달라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퍼틸리티 프리딕터의 역할이라 한다면 각 인코더의 인풋이 디코더 인풋으로 사용될 횟수를 선정하는 것을 위해 사용되는 모듈입니다. 이때 퍼틸리티라 하는 것은 디코더 인풋으로 사용되는 인코더 인풋으로 즉 디코더의 인풋에 인코더의 인풋 그대로 즉 소스 텍스트들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디코더의 인풋은 퍼틸리티를 각 온라인에 맞추어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를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 인코더 인풋, 즉 소스 텍스트의 어순이 그대로 유지되되 각 토큰의 사용 횟수가 달라지면서 디코더 인풋으로 사용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해당 발표에서는 퍼틸리티 프리딕터와 디코더 인풋 구성을 위해 사용되는 얼라이먼트 학습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퍼틸리티 프리딕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모달리티 프로블럼을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자면
단순히 non-autoregressive NMT를 도입을 해서 디코더의 인풋으로 마스크 토큰만 사용을 하게 될 경우 멀티모달리티 프로블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제너레이션 과정에서 non-determinism으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non-determinism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문장이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어서 디코딩 시점에서 번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모델이 어떤 리퍼런스에 맞게 번역을 해야 될지 몰라서 발생하는 일종의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논문에서는 잠재 변수 Z 혹은 센텐스 레벨의 플랜을 통해서 번역 과정의 non-determinism을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Z 혹은 센텐스 레벨 플랜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문장이 해석될 수 있는 다양한 후보들 중에서 하나의 큰 후보 혹은 큰 플랜을 선정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때 잠재 변수 Z가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인퍼런스 과정이 단순해야 엔드-투-엔드로 트레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점에 따른 관계를 포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디코딩 시점의 관계들을 포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고, 세 번째로는 직접적으로 번역문 생성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즉 잠재 변수 Z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번역문 자체를 생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번역문은 디코더가 생성해야 될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문 생성에 관여하게 되면은 결국 1번과 같이 쉽게 구할 수 없는 잠재 변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앞에서 설명을 했던 non-autoregressive NMT의 경우 랭스 프리딕터를 도입하고 있고 잠재 변수로서 이 같은 경우에는 1번과 3번 조건을 만족을 하지만 시점에 따른 관계를 전혀 포착하지 못하고 모든 시점이 동일한 전체 시퀀스 랭스 t만을 잠재 변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번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저희가 현재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fertility라는 잠재 변수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관계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on-autoregressive NMT에서 잠재 변수를 fertility로 대체를 할 수 있다면 멀티모달리티 프로블럼이 해결될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fertility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ertility의 정의는 인코더의 입력 단어가 각각의 디코더 단어와 하드웨어 얼라이먼트를 이용한다는 가정하에서 대응되는 횟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때 간단한 예시를 살펴보면 영어 문장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고 한국어 번역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fertility를 하는 것은 이렇게 얼라이먼트 상에서 존재하는 횟수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하드 얼라이먼트를 하는 것은 각각의 단어가 번역문에서 얼마나 매칭이 되는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like이라는 단어는 마음에 든다라는 두 가지 토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토큰이기 때문에 번역지에 두 번의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얼라인 되어 있고, green 같은 단어는 녹색이라는 단어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 번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소스 텍스트를 타겟 텍스트와 얼라인을 시켰을 때 총 몇 번 소스 텍스트가 이렇게 타겟 텍스트와 얼라인이 되는지 횟수를 세게 되면은 0, 2, 0, 1, 1, 1, 1, 0, 1, 0으로 매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횟수를 fertility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like 같은 경우에는 그린이나 셔츠보다 앞에 나오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칭되는 단어들의 경우에는 타겟 텍스트에서 그린이나 셔츠가 like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해당 논문에서는 이러한 얼라이먼트의 역순례 전환 같은 경우에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fertility predictor를 어떻게 구현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면 인코더의 아웃풋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단순히 태움으로써 구하게 되고 0부터 50까지의 클래스를 가지고 예측을 수행을 합니다. 이 0부터 50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의 단어가 하드 얼라이먼트에 사용될 최대 횟수를 50회로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fertility predictor를 통해서 어떻게 디코더 인풋을 생성하는지를 보게 되면은 fertility predictor를 통해서 각각의 토큰이 몇 번 얼라인이 될지를 예측하게 되고 생성되는 전체 문장의 길이는 fertility의 총합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와 같이 각각의 토큰이 1, 1, 2, 0, 1의 fertility를 가지고 있다면 생성하게 될 타겟 세퀀스의 길이는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1이 되기 때문에 총 5가 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5개의 토큰이 인풋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코더의 인풋은 각 토큰의 fertility에 맞춰서 실제 토큰을 디코더 입력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1년의 얼라이먼트를 통해서 실제 토큰의 순서를 정하게 되는데,
이는 사실 단순하게 앞에 토큰부터 반복을 통해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라는 토큰은 한 번, 토탈리는 한 번, accept은 두 번, it은 0번, 온점은 한 번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디코더 인풋으로 we 한 번, totally 한 번, accept 두 번, 그리고 온점 한 번이 입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왜 잠재 변수 z 조건에 퍼틸리티가 맞는지를 생각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쉽게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조건에 대해서는 소프트맥스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고, 시점에 따른 관계를 포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은 얼라이먼트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시점 정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을 것이고, 직접적으로 번역물 생성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소스 언어로 구성되어 있는 정보를 입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타겟 세트에서의 정보가 입력으로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틸리티를 잠재 변수로 도입했을 때 논 오토 리그레시브 트랜스포머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자면, 결국에는 모든 퍼틸리티에 대한 조합을 생각해야 되고, 이 하나의 퍼틸리티 조합에 대해서는 퍼틸리티 프레딕터를 포함한 라이클리우드를 계산을 하고, 이렇게 계산된 라이클리우드를 이용했을 때 퍼틸리티가 디코더 인풋으로 사용됐을 때의 최종 번역 결과물을 또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실제로 최적의 퍼틸리티를 찾는 디코딩 과정은 모든 퍼틸리티 조합에 대해서 계산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계산량이 정말 많아지게 되고 미분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세 가지 디코딩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하는 방법은 가장 단순하게 아그맥스 디코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각 인코더의 인풋별로 가장 높은 소프트맥스 출력을 가지는 퍼틸리티를 선택하는 것으로, 실제로 단순하게 소스 텍스트에 대해서 퍼틸리티 디스트리뷰션이 생성이 되면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는 퍼틸리티를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버리지 디코딩 같은 경우에는 본 논문에서 베이스라는 걸 삼고 있는 디코딩 방식으로 각 인코딩 인풋별로 출력되는 소프트맥스 값에 대해서 퍼틸리티의 기대 값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 퍼틸리티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실제 퍼틸리티 값을 곱한 으로써 기대값을 사용을 하고 있고, 퍼틸리티 값은 결국에는 정수값이 가져되기 때문에 라운딩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 가장 힘있게 제시하고 있는 방법론인 노이즈 패러럴 디코딩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MPD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별도의 학습된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얼라인을 추정하는 것인데요. 실제 퍼틸리티 공간을 스토캐스틱한 방법으로 탐색을 하기 때문에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때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게 되면 소스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이 중에서 가장 오토리그레시브한 모델에 대해서 생성 결과물이 좋은 퍼틸리티 조합을 최적의 퍼틸리티라고 가정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어떻게 트레인되고 파인 튜닝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는 두 가지 트레인과 파인 튜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원래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리트레인과 비슷하게 트레인을 하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트레인된 모델에 다시 한번 파인 튜닝하는 수식이 따로 존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 과정을 살펴보게 되자면 결국에 퍼틸리티를 계산하는 부분과 실제 디코딩하는 과정은 별도로 존재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별도로 학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잠재 변수 f1부터 t-까지의 이 퍼틸리티를 포스테리어인 x1부터 t-까지와 y1부터 t까지의 값이 컨디션으로 주어졌을 때의 퍼틸리티를 추정할 수 있다는 과정에서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그냥 좀 더 바꿔서 실제 분포인 q분포에서부터 분사를 하여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외부 얼라인 모드 혹은 티처 모델의 어텐션 웨이트를 이용을 해서 하드 얼라인을 구하고 이 얼라인으로부터 퍼틸리티를 다시 도출함으로써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어퍼바운드를 구하는 과정을 보게 된다면 이렇게 H2라고 하는 것이 새로 생긴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도 이렇게 실제 분포를 도입을 하게 됨으로써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부분과 퍼틸리티 계산하는 부분이 별도로 분리되게 되고, 이렇게 분리됨을 통해서
두 가지 모델이 따로 학습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트랜슬레이션 모델인 P인데요. 이 P 같은 경우는 퍼틸리티가 온라인된 디코더 인풋을 받아서 실제로 생성하는 데 집중을 하는 모델이 될 것이고, 퍼틸리티 모델인 PF 같은 경우에는 각 토큰별 퍼틸리티를 실제 분포인 Q를 기반으로 분사하는 모델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실제로 학습할 때 엔드투엔드로 학습을 하지 않고 별도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이때 퍼틸리티 모델이 결국 외부 온라인 모듈이나 티처 모델의 성능을 의존하게 되고, 이렇게 생성된 퍼틸리티 역시 결국 트랜슬레이션 모델 P의 입력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전체 모델이 외부 온라인 모듈 혹은 티처 모델의 성능을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퍼틸리티 모델인 PF가 각 토큰별 퍼틸리티를 Q를 기반으로 분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 온라인 모듈과 티처 모델의 성능을 극심하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트레인 이후에 추가적인 엔드-투-엔드 학습을 통해서 모델이 최종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가적인 엔드-투-엔드 학습을 해당 논문에서는 파인튜닝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티처 모델의 아웃풋 디스트리뷰션을 분사할 수 있도록 리버스 스케일 다이버전스를 도입하고 있고, 이 부분이 바로 백그라운드의 부분에서 설명드린 리버스 스케일 다이버전스입니다. 실제로 식을 살펴보게 되면 리버스 스케일 다이버전스 식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이 식을 총 4가지 항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왜 리버스 스케일 다이버전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지 논문에서 직접적인 언급이 있는데,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을 할 때보다 특정 피키한 디스트리뷰션을 분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멀티모달리티를 해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디코딩 알고리즘을 직접적으로 사용을 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이 아페텀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평균을 이용하는 에버리지 디코딩을 노멀라이즈 톱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외에 이 아페텀에서 실제로 어떤 디코딩 알고리즘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다른 로스를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사용되는 것은 백프로퍼게이션을 통해서 학습되는 모듈로 외부 모듈을 이용해서 학습한 퍼틸리티를 이용을 하고 있고, 마지막 그 항 같은 경우에는 노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디코딩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될 경우 FPF를 통해서 나온 디코딩을 위한 퍼틸리티 값들이 실제로 디코딩 인풋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역전파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해당 논문에서는 reinforcement라는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강화학습을 통해서 직접적인 그레디언트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모델의 전반적인 구조와 학습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후에는 익스페리먼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퍼리먼트 부분에서는 특히 해당 논문이 다양한 모듈들을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디스틸레이션 시 얼마나 빔 사이즈를 크게 할지, 디코딩 인풋에 대해서 유니폼한 인풋을 사용을 할지, 퍼틸리티를 사용을 할지, 포지셔널 어텐션을 사용을 할지 말지, 파인 튜닝 시에 3가지 텀을 모두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인 셋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MT 모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셋으로는 머신 트랜스레이션에 흔히 사용되는 3가지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IWSLT 같은 경우는 데이터셋 사이즈가 비교적 작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오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티처 모델로서는 트랜스포머 구현체를 이용을 하고 있지만, 이 모델에 대해서도 역시 조금 더 작은 모델을 이용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사이즈를 줄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모델 하나를 파인 튜닝과 MPD 그리고 디스틸레이션의 티처 모델로서 이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기타 사항으로는 엔코더의 초기 값으로는 티처 모델의 엔코더 웨이트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퍼틸리티 슈퍼미전으로서는 IBM2에서 사용하고 있는 패스트 얼라인이라는 온라인 모듈을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지션 간의 별도의 어텐션을 구하는 포지셔널 어텐션 모듈 역시 모델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와의 비교 실험을 우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PD를 사용하지 않는 위의 2가지 경우에는 아기맥스 디코딩을 사용하고 있고, MPD를 사용을 했을 때 S라는 값은 Fertility Likelihood가 높은
상위 K개의 문장을 이용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험 결과를 살펴보게 되자면 기존의 오토리그레시브 모델과 유사한 성능을 보이는 값들을 몇 가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인튜닝과 MPD를 모두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기존의 나이브한 NNT를 사용했을 때보다 훨씬 성능이 향상되어서 트랜스포머 결과물과 상당히 유사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와 또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 점은 기존 모델과 다르게 논오토리그레시브한 디코딩을 거치기 때문에 최소 2.36배의 빠른 인퍼런스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 모델과 달리 디코딩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배치 연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S 크기가 커지더라도 성능이 훨씬 빠른 연산이 훨씬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대해 살펴보자면 디스틸레이션을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블루 포인트가 약 5포인트가량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8.87에서 24.0으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틸레이션이 결국에는 논오토리그레시브 트랜스포머 모델 구조에서 중요한 점을 차지한다는 점을 알 수 있고, 퍼틸리티 역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비약적인 성능 향상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보다 이 경우가 2포인트가량 상승한 것을 볼 수 있고, 이 경우보다 이 경우가 무려 3포인트가량 상승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인튜닝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레인포스먼트 러닝을 필요로 하는 텀이나 백프로포게이션을 가능한 텀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실험을 하지 않아서 별도로 리포팅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하지만 여기에 디스틸레이션까지 함께 사용한 경우에는 이 경우나 이 경우가 될 텐데, 이 경우에는 성능이 훨씬 향상해서 최종적으로 26.52의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블루티라고 하는 것이 티처 모델에 대한 블루스코어를 의미하는데, 티처 모델에 대한 블루스코어와 원래 블루스코어의 성능이 매우 높은 상관관계로 보이는 것을 보아서 티처 모델을 잘 따라갈수록 원래 성능 역시도 잘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생성문의 예시를 보게 되면 위의 문장 같은 경우에는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아래 문장은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쉐이딩 처리가 된 부분들이 모두 이렇게 멀티모달리티 프로블럼이 발생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아라든가 이와 같은 문장들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교적 문장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이런 멀티모달리티 프로블럼이 더 자주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하지만 NAT에서 발생하는 이런 멀티모달리티 프로블럼이 MPD를 도입할 경우 확연히 완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생성문의 예시인데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후보 퍼틸리티의 모든 경우의 수를 나열한 것이고, 여기까지를 원래 원문이 이렇게 있을 때 이를 퍼틸리티 프레딕터를 통해서 예측한 경우 이런 식으로 퍼틸리티가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 퍼틸리티에 대한 각각의 생성 결과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양한 퍼틸리티 조합에 대해서 탐색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또한 각 퍼틸리티가 결국 별도의 문장이기 때문에 배치 처리를 통해서 디코더 입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기존 오토리그레시브 모델이 사용하고 있는 빔서치 등이 배치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해서 빠른 생성이 가능하고, 다양한 후보 생성문 중에서 최종적인 생성문을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논 오토리그레시브 뉴럴 머신 트랜스레이션 논문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해당 모델의 경우에는 퍼틸리티라는 잠재 변수를 도입하여 논 오토리그레시브하게 디코딩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한 논문이었는데요. 해당 논문에서 퍼틸리티가 어순을 고려하지 않고 입력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약간의 제한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